있는 조선혁명군과 연합돼서 우리의 조국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우리의 민족 독립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각 시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910년대 일제에 의한 무단 통치는 조선 민족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고 대단히 강압적으로 조선 민족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거의 제대로 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910년대는 몰래 지하에 숨어서 이른바 언더그라운드 상태로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1910년대 비밀 결사 형태의 독립운동입니다. 한편 국내에서 활동이 대단히 어려워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국내를 떠나서 해외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와 간도 땅으로 떠났던 수많은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1910년대에 이제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하기 위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1910년대에 기울이게 되죠. 이러한 일제에 의한 강압적인 무단 통치는 1919년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인 전체에 3.1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거센 저항에 맞선 일제는 통치 방식을 소위 말하는 문화통치로 바꿨었죠. 이 3.1운동 이후 우리 한국인들은 일제에 대한 저항을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전체 독립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그 중심 조직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한편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가 전개되는 시기에 일제는 대단히 기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일부를 허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우리 독립운동은 가장 다양하게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다양한 민족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민족 실력 양성운동, 그리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던 학생운동,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 어린이운동, 형평운동과 같은 대단히 다양한 운동 형태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노동자와 농민들의 노동쟁이, 소작쟁이와 같은 본격적인 활동들도 전개돼 나가죠. 그리고 또한 1920년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했던 공산주의 운동과 관련해서는 당시 국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사이의 협동을 추구하는 이른바 민족협동전선으로서의 신간회가 탄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1931년 만주사변과 37년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일제는 조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 독립운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그토록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민족 독립운동의 대부분은 1930년대 이후에 거의 절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요. 그나마라도 그 명맥을 유지했던 것은 사회주의 계열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노동자, 농민들을 중심으로 했던 소작쟁이, 노동쟁이가 이른바 혁명적 농민조합과 혁명적 노동조합 형태로 그나마 명맥을 이어나갔고요. 한편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사회운동, 어떤 정치적인 독립의 이슈보다는 문화적인 이슈로서 우리 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1930, 40년대에 본격적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1920년대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벌여나가는데요. 이것은 1910년대 준비를 해놨죠. 항일투쟁을 위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놓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920년대 이후에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벌여나가는데, 사실 이것도 1931년 일제가 만주를 점령한 이후 만주 땅에서의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이 대단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후가 되면 이러한 항일 무장투쟁은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 관내에서도 다양한 정당과 다양한 군사 조직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돼 나갔고,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광복군이,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조선 독립동맹 계열의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짐으로써 일제에 대한 무장투쟁의 저항을 멈추지 않고 강력하게 저항을 지속해 나가게 되는 거죠. 전체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무단 통치에 저항했던 우리 민족 최대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과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우리 독립운동의 전체 중심이자 지도 조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 과정과 운영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일제에 의한 무단 통치는 조선인들을 숨도 못 쉴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은 일제의 공포정치였던 무단 통치를 피해서 몰래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어서 일제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일대 1910년대에 존재했던 대표적인 비밀 결사 조직 중에 독립의군부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먼저 독립의군부, 임병찬 선생이 어느 날 편지를 받는데요. 누구로부터 편지를 받냐면 고종 황제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자, 고종 황제가 임병찬 선생에게 비밀스러운 편지, 즉 밀지를 전달하고 조선의 새로운 독립을 준비하는 일종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고종의 밀지를 받았던 임병찬 선생은 본격적으로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복벽주의, 이른바 복고적인 정치 체제를 다시 도입하는 복벽주의에 입각한 복고적인 정치 체제라는 게 뭘까요? 고종 황제를 전제 군주로 옹립하는 전제 군주제를 지향하는 그런 복벽주의에 기초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니 임병찬 선생이 주도했던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비밀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대한광복회이죠. 대한광복회는 박상진 선생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었던 조직이었는데요. 이 대한광복회는 아주 철저하게 군사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군사조직 형태로 운영됐다는 것은 향후에 우리가 무력으로서, 물리력으로서 일제와 맞서 싸움으로써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당시 대한광복회에서는 어떤 정치 체제로서의 대한 독립을 추구했냐면 이른바 공화주의에 입각한 본격적인 정치 체제에 지향을 했던 최초의 단체가 뭐였죠? 그렇죠, 신민회였죠. 신민회에 이어서 1910년대에서는 박상진 선생이 중심이 됐던 대한광복회, 공화주의에 입각한 지하 비밀 조직으로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무엇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한광복회는 그동안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었던 의병 계열과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두 그룹의 사람들이 함대 힘을 모아서 의기투합해가지고 대한광복회라는 이름으로 힘을 합쳐서 만든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기도 한 거죠. 이 외에도 조선국권회복단, 송죽회와 같은 여러 비밀 결사들이 1910년대에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기도 합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승전국들이 어디에 모여가지고 평화를 논의했죠? 그렇죠, 파리 강화회의를 개최한 바 있었죠. 이때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세계 평화안 14개조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민족 자결주의는 식민지 민중들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윌슨의 제안이었었는데요. 민족 자결주의의 주장은 국내에 활동하고 있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그리고 조선 민중들한테 큰 희망을 안겨다 줍니다. 이제 강대국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소식에 크게 고무되었던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에서는 김규식 선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함으로써 우리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기도 하죠. (1919년 3월) 파리에 도착한 김규식은 뒤에 보이는 저 건물에 자리를 잡고 외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1919년 4월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자 임정은 김규식을 외무총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외교 활동을 주문하게 됩니다. 이 건물에 대한임시정부 파리 대표부가 설치되고 파리 강화에 참여한 승전국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비록 파리 강화회의에서 승전국들이 약소국들의 입장을 무시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외국에 한국 독립 문제를 알리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보다 더 앞서가지고 사실은 러시아 혁명을 성공하였던 러시아의 레닌이 민족 자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걸 발표함으로써 이 식민지 민중들의 민족 자결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미국만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의 레닌, 그 다음에 미국의 윌슨 등이 제안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고 우리 한국 민중들에게 크게 자극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대한의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선언들이 잇따르게 됩니다. 1919년 만주에서 발표되었던 무호독립선언에서는 독립군아 봉기하라, 독립군아 천지를 휩쓸라, 육탄열전으로 독립을 완성하자와 같은 강력한 선언들을 함으로써 무장투쟁에 의한 독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1919년 2월 8일이 되면 일본 도쿄에서 유학 중이었던 일본의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독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기도 하죠.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해외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독립선언 등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한테도 큰 자극제가 되는데요.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대규모의 만세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이곳에 있었던 태화관이라고 하는 요리지에 모입니다.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 위함이었죠. 1919년 연초부터 파리에서 열렸던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안했던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만주에서 울려 퍼졌던 무호독립선언,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어린 청년 학생들이 외쳤던 28 독립선언과 같은 것들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수많은 민족 독립운동가들한테 큰 자극제가 되었는데요. 이 땅 조선 내에서도 일제의 침략이 한가하는 대대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결국 1931년 3월 1일 고종의 국장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기미독립선언문의 낭독을 이어지게 되죠. 이곳에서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민족대표 33인은 일제 경찰에게 자진신고하여 모두 다 경무총감부로 끌려갔고 그 뒤로 최소 1년에서 2, 3년 형을 받고 갖은 고초를 겪기도 하였으며, 한편 바로 옆에 있었던 탑골공원에서 본격적인 만세 시위를 전개했던 학생과 시민들은 전국 곳곳에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강점기 동안 이루어졌던 가장 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을 전개했으니 바로 3.1 만세운동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태화관에서 진행되었던 기미독립선언문의 낭독은 낭독대로, 그리고 이곳 탑골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의 독립선언문의 낭독은 낭독대로 동시에 3월 1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본격적인 3.1 만세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이곳 탑골공원에서 진행되었던 만세운동. 2단계는 탑골공원이 있는 이곳 서울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에 있는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단계입니다. 이 1단계와 2단계로 진행되면서 애초부터 민족대표 33인이 고민하였듯 일제에 대한 저항은 그야말로 비폭력 저항의 원칙을 따라 가지고 오로지 조선독립 만세라고 하는 만세 시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하던 만세 시위가 3단계, 농촌 각 지역으로 전국 곳곳에 지방 곳곳으로 확대되어 나갔을 무렵 3.1운동은 다소 폭력적인 양상을 띠기도 하죠. 그것은 아마도 각 지역에 있었던 농민들이 1910년대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중심이 되었던 토지조사 사업 등을 거치면서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등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몰락한 것에 대한 격렬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제의 주재소, 오늘날의 파출소이죠. 일제의 주재소, 각 지역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대한 농민들의 물리적인 저항과 물리적인 공격 등은 아마도 3단계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거족적인 항쟁으로 3.1운동이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1910년대에 내재되어 있었던 조선 민중들의 분노가 본격적으로 표출되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 1919년 3.1운동은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인과 동시에 이후 192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조직적인 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독립운동 전체를 지도하고 중심에 설 수 있는 중추기구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결성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돌입하게 되죠. (1919년) 3.1운동 이후 우리 독립운동을 지도하는 그 중심 조직으로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국내외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결과 만들어진 임시정부들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상하이에 탄생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인 서울에 등장했던 한성정부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이는데요. 이 통합 노력의 결과 탄생한 것이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죠. 3.1운동으로 수립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현재 대한민국 정부로 그 법통이 계승되고 있죠. 이것은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일을 48년 8월 15일로 볼 것이 아니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일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원래 수립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정부 수립일에 관련된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신민회에서 최초로 주장하였던 공화주의에 입각한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처음으로 실현한 우리의 정부 조직입니다. 드디어 공화제에 입각한 정부 조직이 탄생하는데요.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권 분립에 기초하여 정부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입법기관으로서 임시의정원, 행정기관으로서 국무원, 그리고 사법기관으로서의 법원, 각각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둠으로써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국가를 지향했다라고 할 수 있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비록 몸뚱아리는 상하이에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기관으로서 당연히 행정조직과 각종 연락망 등은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통제라고 하는 국내의 비밀 행정망과 그 다음에 교통국이라고 하는 비밀 연락망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때 연통제, 서울을 비롯한 국내 곳곳에 대한민국 정부와 연락할 수 있는 비밀 행정조직을 갖췄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곧 보시게 될 곳이 연통제의 서울 지점이 있었던 그런 곳이죠. 나라를 빼앗겨버려서 어쩔 수 없이 상하이에 임시 둥지를 틀고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에 이러저러한 비밀 행정망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자, 국내 비밀 행정조직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했던 것은 연통제라고 하는 행정조직이었는데요. 이 연통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선 국내에 있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독립운동가들에게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자금 등을 조성하게 되는데, 자, 이제 뒤로 보이시는 바로 이곳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통제 서울 연락 거점이었던 장소입니다. 자,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그 다음에 독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독립 자금들이 모금되고 상하이로 전달되고 했던 바로 그곳이겠죠. 당시 독립 자금의 모집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부금을 통해 가지고 독립 자금이 모아지기도 했지만 독립 공채의 발행의 형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구입을 함으로써 나중에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되면 그때 채권에 대한 반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제로 하여 독립자금이 모집되기도 하죠. 이렇게 모집된 자금들이 이제 상하이로 건너가고 그다음에 곳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독립운동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밀 행정조직으로서 연통제가 있었다면 교통국이라고 하는 비밀 통신망도 있었습니다. 아주 발빠르게 독립운동가들의 소식들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일제 경찰에 의한 탄압과 감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교통국이라고 하는 비밀 행정망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통제라고 하는 비밀 행정조직 그리고 교통국이라고 하는 비밀 통신망을 갖추고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부심체로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된 겁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신문을 간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가기도 했는데요.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료를 통해서 그간 양측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근거 등을 일반 국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기도 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군사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른바 광복군 사령부 그리고 참의부와 같은 군사조직을 만듦으로써 군사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에도 크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총 3개가 있었던 임시정부 중에 상하이로 통합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당시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는 무엇보다 강력한 항일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을 주장하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던 임시정부였고요. 국내에 있었던 한선정부는 국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제에 의한 무단통치와 문화통치로 인해서 실질적인 임시정부로서의 활동을 하기는 제한이 있었겠죠. 한편 이에 비해서 또 상하이에서는 어떤 분들이 또 상하이에 모였냐, 상하이는 중국 내에서 가장 외교활동, 국제사회에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편의가 제공되는 지역으로서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다는 것은 외교를 통한 독립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방하기 위해서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거죠. 그 중에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로 세 개의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본적으로 가장 어떤 활동을 중심에 두려고 하느냐? 그렇죠. 외교 활동을 가장 중심에 두고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무엇보다 외교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미국 지역에, 미주 지역에 구미위원부를 만들고 그 구미위원부를 통해서 다양한 외교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이 구미위원부를 통한 다양한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하였던 국제연맹의 이른바 위임통치청원서라고 하는 것을 보내게 됩니다.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이를 대신하여 당신들 국제연맹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세요. 그 통치권을 위임하는 거죠. 이 위임통치청원은 곧 문제가 되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게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죠. 1923년 상하이에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모이기 시작합니다.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죠. 국민대표회의는 왜 소집되었을까요? 이른바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 이것이 많은 독립운동가들한테 알려지면서 독립운동가들의 분노가 유발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란 자가 우리의 직접적인 힘으로써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강대국들한테 의존해서 심지어 우리 통치권을 그들한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만들어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자금의 문제, 그 다음에 사상적 갈등의 문제 등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 때문에 이 갈등은 폭발하게 되었고요. 1923년 상하이에 모였던 독립운동가들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첫 번째, 개조파, 그리고 두 번째, 창조파가 바로 그것이죠. 개조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체계가 분명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개조해서 뭔가 변화시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운영을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 이시영 선생과 같은 분들이었고요. 한편 창조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애초에 탄생부터 뭔가 잘못된 방향을 걸어왔어. 외교 독립, 강대국들한테 의존하는 그런 독립, 그게 가당키나 한 것 같아? 이런 독립은 애초부터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방향을 아예 처음부터 리셋시키고 새로 만들어야 돼.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물리적인 힘으로 직접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무장투쟁을 주도하는 조직으로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기엔 상하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지. 어디로? 무장투쟁에 유리한 만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세력이 창조파죠. 이러한 개조파와 창조파의 치열한 논쟁은 약 6개월간 지속되는데요. 어떻게 결론 났을까요? 안타깝게도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는 무산돼 버리고 말았고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실망하였던 창조파는 대거 만주와 연해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개조파였던 사람들의 상당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버리고 각자 자신들이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는 주요 공간으로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이승만은 이미 미국으로 가서 머물고 있었고요. 1925년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탄핵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탄핵되었던 대통령이 되겠죠. 이승만이 탄핵되고 박의식 선생이 제2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습니다만 박의식 선생이 불과 3개월 만에 병사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조직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다 떠나버리고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김구 선생만이 외롭게 1920년대와 30년대 한가운데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켜내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시 충칭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1919년 3.1운동과
이를 계기로 해서 탄생하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 시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민족실력 양성운동과 여성운동, 소년운동, 학생운동과 같은 대단히 다양한 운동 형태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통제 서울 연락거점이 있었던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약방으로 기록되어 있는 동화약방이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동화약방,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현재 이름은 동화약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약품 제조회사가 됐죠. 가장 유명한 상품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우린 태어나서 한 번도 활명수를 마셔본 적이 없다. 근데 독립운동 자금을 대던 소화제란다. 가스활명수 큐. 가스활명수. 속이 안 좋을 때는 가스활명수를 만들었던 바로 동화약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당시 서울 연락 거점이었던 거죠. 해석이 아니라 체험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길이다.